5월 외화예금이 전달보다 24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기업들이 달러화 매도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증시가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채권형 펀드 설정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5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31% 감소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혁신 성장 기업에 3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직접 투자에도 나섭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기업들이 달러화 매도 시기를 늦추면서 지난달 외화예금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56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4억 1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주요국 통화 가운데 달러화 예금은 556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새 22억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전체 외화예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입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달러화를 내다 팔지 않고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추가 상승을 기대한 일반 기업의 달러화 매도 지원과 개인의 달러화 매수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내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은 적어도 7월이나 9월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일부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이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우세하게 점쳐집니다. 지금 금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경기가 좋은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 연준 위원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인 뒤 7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6월 말에 있는 G20 회담 이후에 액션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만 열어주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7월이나 이제 9월이 될 텐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주가는 또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고 달러도 약세지면서 이제 이머징 주가가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 심각한 경기의 어떤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한금융투자 곽현수 연구원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세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여 신흥국을 비롯한 한국 증시와 비달러 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 수혜주로는 저금리 기조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배당주가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채권형 펀드 설정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몰린 겁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115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월 111조 9천억 원으로 2016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특히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감소세를 거듭해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80조 9천억 원으로 작년 5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가 5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 7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8%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과 비교해도 33%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6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 줄었습니다. 서울도 같은 기간 8천여 건을 기록해 31.1% 감소했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분양 계약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주는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중개업소에서 고객을 모아서 청약을 넣은 뒤 이들 중 계약자가 나오면 건설사에서 돈을 주는 MGM 마케팅과 동일한 구조인데요. 인기 지역에서는 사전 청약 접수로 미계약 물량이 쉽게 해소되지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최근 이 단지는 기존 계약자가 소개한 이웃이 자녀 세대에 신규 분양 계약할 경우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내달 7일까지 새 계약자를 찾아오면 본인과 계약자에게 각각 50만 원씩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금으로 되어야 각자 50만 원씩. 소개받는 분, 소개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지는 지난 2월 1순위 청약에서 1,439가구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0.8대 1의 경쟁률로 미달랐습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20%가량인 약 300채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계에선 현금 지급을 두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MGM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보통 MGM은 중개업소가 청약자를 여럿 모집해 접수를 시켜주고 이들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사가 한 채당 200~300만 원의 수수료를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양시장에선 계약자가 새 계약자를 데려오는 방식을 두고 고구마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구마라고 그러거든, 고구마. 고구마 줄기가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 줄기를 따라서 고구마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구마 손님이라고. 업계에선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등 미분양 물량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조직 분양팀이 들어가 물량팔이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창업, 벤처, 중소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33조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혁신금융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진단별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손태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룹사 CEO가 위원으로 참여한 혁신금융추진위를 출범시키면서 그룹사 임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신지원과 투자지원, 여신제도 개선, 핀테크 지원 등 4개 추진단을 산하에 뒀습니다. 우선 여신지원 추진단은 혁신성장기업 우대 또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해 올해 5조 4천억 원 등 향후 5년간 31조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지원 추진단은 우리종금과 우리피 자산운용 등을 통한 직접 투자와 그룹 주도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등 5년간 2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신제도 개선 추진단은 일괄 담보제 도입과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 대한 심사 역량 강화 등 과제를 수행하고 핀테크 지원 추진단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종산업과의 융합 등으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 발굴에 나섭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비용 없이 어플만 깔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걸치면 대리운전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편리함만 내세웠던 걸까요? 카카오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대리기사를 고용하면서 대리기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술을 마신 A씨가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수리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도 보지 못하고 받을 것처럼 계속 주행합니다. 그 모습을 본 A씨는 불안감에 경고를 합니다. 아찔한 주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잠수교 방면을 가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가 하면 잘 가던 차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정차합니다. 카카오 대리를 통해 온 기사가 미숙한 주행 실력을 보이면서 새벽 자동차들이 고속 질주하는 상황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A씨는 강남에서 당산까지 1시간 동안 미숙한 운전 실력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벌벌 떨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드라이버 운전 미숙은 카카오의 대리운전 기사 선발 과정이 너무 쉽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카카오 대리기사는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사용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과 본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운전 실력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운전 미숙 문제에 대해 카카오 측은 현실적으로 검증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저희 같은 중개 플랫폼한테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받았고요. 시장 특성상 면허를 받아서 인증받아서 관리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민간 업체들이 기사 자격을 검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 권한도 없어요. 비용 없이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기사 등록이 된다는 편리함으로 무장한 카카오 대리운전. 그러나 안전을 담보한 편리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부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도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팀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DSR 대출 규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쉽게 말해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소득이 분모 그리고 이자 비용을 합산한 값이 분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대출금을 갚는데 2천만 원을 쓴다면 DSR은 40%가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2금융권의 이 DSR 적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금융권에는 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그리고 축협 같은 상호금융조합들, 그리고 카드사, 보험사 등이 포함되는데요.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비율도 업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평균 DSR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입니다. 특히 상호금융사 같은 경우 현재 평균 DSR이 260%를 넘는 상황에서 160%까지 감축해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대출 거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이 DSR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정부가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 자금 대출입니다. 정부는 대출을 옥죄는 대신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비탄감, 그리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지원을 통해서 저신용층의 금융소외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이 정책 서민금융상품들을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 1332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품마다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정부가 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7조 원을 공급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7조 원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7조 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것까지 다 해서 7조 원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누적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누적 개념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해 새롭게 한 7조 원을 시장에 풀은 것이냐 오해를 하게끔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을 죄기 전에 나가 있는 게 5조 원이고 정책 상품을 통해서 신규로 대출을 해준 게 2조 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긴급자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 대출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정책금융상품 규모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금융경 규제는 강화가 되는데 정책금융은 또 부족한 실정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는 없습니까? 정부가 이 정책 상품에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또 승인은 몇 명을 해줬는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약차주들의 금융사 대출 승인율에 미루어 보면 50%를 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많아야 30%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통한 대출을 10명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은 3명이 안 될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7에서 8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1금융권에서 밀리고 2금융권에서도 외면을 받게 되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불법 사금융 시장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채 시장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서민들의 사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 대출 상품이 개발이 돼야 되고 정부 재원을 더 투입을 해라 이제는. 그러니까 정부 재원을 투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낮은 금리로 공급을 해주는 보증서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거의 다 지금 보증서로만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대출을 공급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대로 하되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 재원 세금을 풀어서 그 정부 재원으로 돈을 공급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해라 이거죠. 네,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서 이제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도 잘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송도 컨벤시아의 한 홀에서는 미니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들 약 100여 명이 직접 배드민턴과 농구, 양궁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상상인 그룹의 세이클로버 플러스 페스티벌이 열린 겁니다. 평창올림픽 때 TV로만 봤던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에 직접 도전하며 체육 활동을 즐기는 아이들로 현장의 열기가 무척이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떨어지는 풍선의 위치를 계산해 강력 스매싱을 선보입니다. 풍선 배드민턴에 임하는 눈빛이 국가대표만큼이나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물 보고 딱 찌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 있으면 여기 풍선 맞추면 돼요. 아빠가 왔을 때 잘하는 거, 그게 목표예요. 빙판위 컬링스톤을 직접 밀어보고 덩크슛을 해보는 등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 100여 명과 가족들 총 500여 명이 한데 어울려 역동적인 체육을 즐기는 이곳은 상상인 그룹이 마련한 세이클로버 플러스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정보통신 금융 전문기업 상상인 그룹은 작년 12월부터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동 휠체어 키트를 지원하고 이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이동권 증진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이런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물리적, 심리적 요인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고려대 의과대학, 국립재활원이 함께 교육과 상담 부스, 캐리커처 이벤트 등 15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가족들은 학교에서 있을 때보다 다양한 운동을 넓은 공간에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야구하고 농구, 배드민턴이었고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운동들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요즘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면서 주식시장도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날씨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해가 뜬 맑은 날과 달이 뜬 모양에 따라서 주식 투자 수익률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과 미세먼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방기상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주식시장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그 경제학과 교수죠. 앤서니 헤이즈 교수와 동료들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데이터, 또 월스트리트 근처에 설치된 미국 환경청 측정기가 수집한 1일 대기 환경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도 상승과 주식 수익률 하락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이 증시를 하락시킨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면 미세먼지가 이 증시를 하락시키는 정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었나요? 연구를 주관한 헤이즈 교수는 영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이 표준 편차 한 단위만큼 나빠질 때마다 주식 수익률은 12% 떨어졌어요. 예컨대 뉴욕의 대기가 가장 맑은 날 시작해서 가장 지저분한 날까지 점점 나빠지는 100일 동안 거래를 한다면 75일 차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실적은 25일 차보다 15% 낮게 나올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데이터로 분석을 되풀이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대기 중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수익률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까요? 일단 헤이즈 교수는 두 가지 기제가 작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각각은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기제들인데요. 첫째, 나쁜 공기 하루만 노출되더라도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더 우울하게 만들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또 감정 발현과 사고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분이 우울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리스크 수용도도 같이 떨어지는데 낮은 리스크 수용도는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영향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식 트레이더의 경우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공기를 마시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이즈 교수는 이런 사항도 고려했다고 해요. 뉴욕 증권사 직원들은 대부분 맨해튼이나 그 인근에 살기에 주가지수 수익률을 월스트리트 근처의 측정소 하나가 아니라 맨해튼 전역의 측정소 평균과도 비교를 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뚜렷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온도나 강수량 등의 요소를 다 고려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만의 효과를 추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날씨와 같은 다른 이유들을 상당히 확실하게 제거를 했고요. 또 교통체증 변수까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대기가 오염이 되면 사람들의 심리를 나쁘게 만들어서 주가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염된 공기를 마신 동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신 동물보다 더 많이 싸우고요. 대기 오염이 강력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염이 심한 날은 그렇지 않은 날보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확하는 과일수가 줄어들고요. 야구 심판은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콜센터 직원은 통화량 처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결국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미세먼지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북부와 충북, 경북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특히 대구는 31도까지 치솟으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수원과 대전의 낮 기온 28도, 청주 29도로 낮 동안 몹시 덥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31도로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